17. 니콜라이 레빈이 알아놓은 현청 소재 도시의 호텔은 새롭게 개선된 모델에 따라 청결과 안락함과 우아함이라는 최상의 목적 아래 세워진 호텔이었다. 그러나 그곳을 방문한 투숙객들 때문에 현대적 개축이라는 목적을 간직한 채로 매우 빨리 지저분한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는, 오히려 바로 그러한 목적 탓에 불결하게 짝이 없는 구식 호텔보다 더욱 추하게 되어버린 지방 호텔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호텔은 이미 그런 상태에 있었다. 더러운 군복을 입고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군인, 그는 수위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음침하고 불쾌한 철제 계단, 너절한 연미복을 입은 무례한 직원, 밀랍으로 만든 먼지투성이 꽃다발이, 테이블을 장식한 공동홀, 진흙, 호텔 곳곳에 보이는 먼지와 불결함, 게다가 새로운 현대식 철도같이 뻐기는 듯한 배려, 이런 것들이 레빈에게 신혼생활 이래로 가장 괴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호텔이 풍기는 위선적인 인상이 그들을 기다리는 것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않아서 더욱 그랬다. 언제나 그렇듯 호텔 측은 그들이 얼마 정도의 방을 원하는지 묻고는 좋은 방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밝혔다. 좋은 방 하나는 철도 감독관이, 또 하나는 모스크바에서 온 변호사가, 나머지 하나는 시골에서 온 아스타피에바 공작 부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빈 방은 지저분한 방 하나뿐이고 그 옆방은 저녁에나 빈다는 것이다. 레빈은 자신의 예상, 즉 자신의 마음은 형에 대한 생각으로 온통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형에게 곧장 달려가는 대신 아내를 보살펴야 할 거라는 생각이 적중한 것 때문에 아내에게 짜증을 내며 배정받은 방으로 아내를 데려갔다. 가요, 어서 가요. 그녀는 겹년쩍고 미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말없이 방에서 나왔다. 그 순간 그는 그가 온 걸 알고도 감히 그의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던 마리아 니콜라예브나와 마주쳤다.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보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똑같은 모지옷과 드러낸 팔과 목, 다소 살이 찐 그 착하고 둔한 붉은 얼굴. 자, 어떻습니까? 형은 어때요? 어떤가요? 아주 안 좋아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분은 줄곧 당신만 기다렸어요. 그분은 당신이 부인과 함께. 처음에 레비는 그녀가 무엇 때문에 쩔쩔매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에게 이유를 설명했다. 전 나가 있을게요. 부엌으로 가겠어요. 그녀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그분이 기뻐할 거예요. 그분은 부인에 대해 이미 들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부인을 만난 일도 기억하고 있어요. 레비는 그녀가 아내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자, 갑시다.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자마자 그의 방문이 열리더니 키티가 얼굴을 내밀었다. 레비는 그와 그녀 자신을 이런 불쾌한 상황에 빠뜨린 아내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마리아 니콜라예브나의 얼굴은 훨씬 더 빨개졌다. 그녀는 몸을 계속 움츠리면서 눈물이 나도록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 손으로 스카프 끝을 움켜쥔 채 붉은 손가락으로 비비꼬았다. 그 순간 레비는 키티가 그녀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그 무서운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탐욕스러운 호기심의 빛을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어머, 어떻게 됐어요? 형님은 어떠세요? 키티는 남편을 그리고 마리아를 돌아보았다. 복도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레비는 마침 볼 일이 있다는 듯이 다리를 건들거리며 복도를 지나가는 한 신사를 성난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다. 참, 그럼 들어와요. 키티는 침착함을 되찾은 마리아 니콜라예브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남편의 놀란 표정을 눈치챈 키티는 아니, 가요, 어서 가요. 나중에 날 부르러 사람을 보내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레비는 형에게 갔다. 그가 형의 방에서 보고 느낀 것은 그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듣기로 폐병 환자들에게 매우 흔하다고 하는 자기 기만의 상태, 형이 지난해 가을에 찾아왔을 때 자신을 그토록 놀라게 한 그런 자기 기만의 상태를 보게 되리라 예상했다. 더 뚜렷이 다가온 죽음의 징후와 훨씬 더 쇠약해지고 훨씬 더 초췌해진 모습, 그렇지만 이전과 거의 똑같은 상태를 예상했다. 그는 그때 자신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감정, 즉 사랑하는 형을 잃는 것에 대한 애석한 감정과 죽음에 대한 공포의 감정을 단지 좀 더 심하게 겪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벽사마된 페인트 칠한 판자에 침이 뱉어져 있고 얇은 벽 너머로 말소리가 들리는 작고 더러운 방에서 숨막히는 불결한 냄새가 곳곳에 밴 공기 속에서 담요에 덮인 한 육체가 벽에서 떼어놓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 육체의 한쪽 팔은 담요 위에 있고 그 팔에 갈퀴 같은 커다란 손은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가늘고 곱게 뻗은 긴 팔뼈에 불가해한 모습으로 붙어 있었다. 머리는 베개 위에 옆으로 뉘어 있었다. 관자놀이 위에 땀에 젖은 성긴 머리칼과 투명하게 빛이 듯한 팽팽한 이마가 레빈의 눈에 들어왔다. 이 무시무시한 육체가 니콜라이 형이라니 그럴 리 없어. 레빈은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그 얼굴을 보고 나니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얼굴의 끔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듯한 육체가 살아있는 형이라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닫는 데는 방으로 들어선 자신을 향해 짙던 그 살아있는 두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들러붙은 콧수염 아래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입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빛나는 눈동자가 방에 들어온 동생을 마치 비난하듯 엄하게 쳐다보았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그 시선이 산 사람들 사이의 살아있는 관계를 확립했다. 레비는 자신을 향한 시선에 담긴 비난과 자신의 행복에 대한 회한을 느꼈다. 콘스탄틴이 손을 잡자 니콜라이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희미했다. 그리고 그 미소에도 불구하고 눈에 어린 준엄한 빛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나를 보게 될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겠지? 그가 힘겹게 말했다. 아니. 레비는 말을 더듬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식을 올릴 무렵에 말이야. 내가 곳곳에 수소문을 했는데. 침묵을 피하기 위해 말을 해야 했지만 레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특히 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자기 말의 의미를 한마디 한마디 꼼꼼히 파고 들리는 것 같아 더욱 그랬다. 레비는 형에게 아내도 함께 왔다고 전했다. 니콜라이는 만족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녀가 자신의 처지를 보고 놀랄까 두렵다고 말했다. 침묵이 찾아왔다. 갑자기 니콜라이가 몸을 움직이더니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다. 레비는 그의 얼굴 표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기대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의사를 요구하면서 모스크바의 저명한 의사가 그곳에 없는 것을 한탄했다. 레비는 그가 아직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레비는 괴로운 감정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침묵의 첫 순간을 틈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말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이곳을 깨끗이 치우라고 말해두마. 이곳은 더러운 데다 악취도 나는 것 같다. 마샤, 여기 좀 치워. 병자가 힘겹게 말했다. 다 치운 다음에는 나가 있어. 그는 캐묻는 듯한 눈초리로 동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레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복도로 나오자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겪은 감정을 분명히 이해한 지금 그는 오히려 병자에게 가지 말라고 그녀를 설득하리라 마음먹었다. 무엇 때문에 그녀가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나? 그는 생각했다. 어때요? 키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 끔찍한 일이야. 끔찍해. 당신은 무엇 때문에 따라온 거야? 레빈이 말했다. 키티는 급에 질린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다가가 두 팔로 그의 팔꿈치를 붙잡았다. 코스차, 날 형님에게 데리고 가줘요. 우리 둘이 함께 있으면 마음이 더 가벼워질 거예요. 날 데리고 가주기만 해요. 제발 날 데려다 주고 당신은 밖에 있어요. 당신을 보면서 형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내게는 훨씬 괴로운 일이라는 걸 당신은 알아야 해요. 내가 그곳에 있으면 당신과 형님 모두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녀는 마치 자기 인생의 행복이 그것에 달려 있다는 듯 남편에게 애원했다. 레비는 성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냉정을 되찾고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은 채 키티를 데리고 다시 형에게 갔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쉴 새 없이 남편을 헐깃거리면서 그리고 그에게 씩씩하고 동정 어린 얼굴을 보이면서 병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착하게 돌아서서 소리나지 않게 문을 닫았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재빨리 환자의 침상에 다가갔다. 그리고 병자가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자리를 잡고는 싱싱하고 젊은 손으로 병자의 뼈만 남은 큼직한 손을 잡았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쥐고서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동정 어린
여성 특유의 잔잔하고 생기 넘친 말투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린 소덴에서 만난 적이 있죠. 물론 그때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당신의 제수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셨겠죠? 당신은 날 알아보지 못할 텐데요. 그녀가 들어오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알아보았어요. 우리에게 연락을 주시다니 정말 잘하셨어요. 코스차가 당신을 떠올리며 걱정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하지만 병자의 생기는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얼굴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산 사람을 질투하는 준엄하고 비난하는 듯한 표정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이 방은 당신에게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피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호텔 주인에게 말해서 다른 방을 달라고 해야겠어요.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이왕이면 우리 방과 더 가까운 곳에요. 18. 레비는 침착하게 형을 볼 수 없었고 형 앞에서는 자연스럽고 침착하게 있을 수도 없었다. 병자의 방으로 들어갈 때면 그의 눈과 주위가 무의식적으로 가려져 형의 상태를 볼 수도 자세히 구별할 수도 없었다. 그는 악취를 맡고 더러움과 난잡함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신음소리를 들으며 형을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그의 머리에는 병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 즉 그 육체가 그곳 담요 아래 어떻게 누워있는지, 그 깡마른 종아리와 넓적다리와 등이 어떻게 구부러져 놓여있는지, 어떻게든 더 편하게 눕힐 수 없는지, 더 편하게 눕힐 수 없다면 적어도 덜 불편하게 무슨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의 등을 따라 냉기가 흘렀다. 그는 그 무엇으로도 생명을 연장하거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다. 하지만 병자는 어떤 도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레빈의 인식을 감지하고 화를 냈다. 그래서 레빈은 더욱 괴로웠다. 그는 병자의 방에 있기가 괴로웠다. 그러나 방에서 나오는 것은 훨씬 더 힘들었다.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고 방에 나왔다가 혼자 있을 수 없어 다시 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키티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다. 그녀는 병자의 모습에 연민을 느꼈다. 연민은 남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녀가 느낀 연민은 그녀의 여성스러운 영혼에 그러한 감정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행동하고 병자의 상태를 세세히 확인하고 그를 도와야 할 필요를 느끼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 점 의욕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즉시 그 일에 매달렸다. 그 일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남편을 공포로 몰고 간 그 자질구레한 일들이 곧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는 의사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고 약국으로 심부름을 보내고 자기가 데려온 하녀와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에게 쓸고 닦고 빨래를 하게 했으며 그녀 자신도 무언가를 씻거나 빨래를 하거나 담요 밑에 무언가를 넣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무언가가 병자의 방에 실려 오기도 하고 실려 나가기도 했다. 그녀 자신도 복도에서 마주치는 신사들을 신경 쓰지 않은 채 몇 차례나 자기 방에 가서 침대 시트와 베개뒷과 수건과 루바시카를 꺼내 오곤 했다. 공동홀에서 기사들에게 식사 시중을 들던 사화는 그녀의 호출에 성난 얼굴로 몇 번씩이나 왔다. 하지만 그녀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부드럽고 끈질기게 지시를 내려서 그는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레비는 그 모든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것이 병자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올 거라고 믿지 않았다. 무엇보다 병자가 화를 내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병자는 이런 것에 무심한 듯 했으나 딱히 화를 내지는 않았고 그저 난처해야 할 뿐이었다. 그리고 대체로 그녀가 자기에게 해준 것들에 흥미를 느끼는 듯 했다. 키티가 시키는 대로 의사를 부르러 다녀온 레비는 문을 연 순간 키티의 지시에 따라 병자의 속옷을 갈아입히는 장면을 보았다. 길쭉한 흰 등뼈, 툭 붉어져 나온 큼직한 견갑골, 앙상한 갈비뼈와 척추가 드러나 있었고 마리아 니콜라예브나와 사화는 축 늘어진 긴 팔을 루바시크의 소매에 넣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었다. 키티는 그쪽을 보지 않고서 황급히 레빈의 등 뒤에 있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병자가 신음하자 그녀는 재빨리 그에게로 갔다. 서둘러요. 그녀가 말했다. 아, 오지 마시오. 병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나 혼자.
뭐라고 하셨어요?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가 되물었다. 하지만 키티는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녀 앞에 몸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불쾌해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 봐요. 안 본다니까요. 그녀는 한쪽 손을 바로잡아주며 말했다.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 당신이 저쪽으로 돌아가서 바로잡아줘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내 방에 다녀와요. 내 작은 손가방에 조그만 유리병이 있거든요. 알죠? 그 옆 주머니에 있어요. 제발 그것 좀 갖다 줘요. 그동안 여기를 깨끗이 정돈해 놓을게요. 유리병을 가지고 돌아온 레비는 병자가 이미 눕혀져 있고 그 주위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쾌한 냄새는 향수가 섞인 식초의 냄새로 바뀌었다. 키티는 입술을 내밀고 발그레한 볼을 볼록하게 부풀린 채 작은 대롱으로 그것을 뿜었다. 어디에서도 먼지는 보이지 않았고 침대 밑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유리병과 물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필요한 속옷과 키티 같은 영국식 자수의 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병자의 침대 옆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는 음료와 양초와 가루약이 있었다. 병자는 깨끗이 씻기고 머리가 빗겨진 모습으로 깨끗한 시트 위에 높은 베개를 빼고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가는 목에 하얀 깃을댄 깨끗한 루바시카 차림으로 새로운 희망의 표정을 띤 채 키티를 바라보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레빈이 클럽에서 찾아 데려온 의사는 니콜라이 레빈을 치료한 그가 불만스럽게 여기던 그 의사가 아니었다. 새 의사는 청진기를 꺼내 환자를 진찰하고는 고개를 흔들더니 약을 처방했다. 그리고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어떤 식이요법을 따라야 하는지 대단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날 달걀이나 반숙 달걀, 젤테르 광천수, 일정한 온도의 갓짠 우유를 권했다. 의사가 떠나자 병자는 동생에게 먹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레비는 너희 가차라는 마지막 말만 가까스로 알아들었다. 레비는 그녀를 바라보는 형의 눈길에서 그가 그녀를 칭찬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기식으로 가차라고 불렀다. 훨씬 좋아졌소, 그가 말했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었다면 나도 오래전에 나았을 텐데 정말 좋군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에 가져갔다. 그러나 그녀가 그것을 불쾌하게 여길까 두려운 듯 그는 마음을 바꿔 손을 놓아주고 그것을 어루만지기만 했다. 키티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꼭 쥐었다. 이제 날 왼쪽으로 돌려 눕혀주고 어서 가서 자요. 그가 웅얼거렸다.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오직 키티만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 그녀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생각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쫓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눕혀줘요.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형님은 언제나 그쪽을 보고 주무세요. 형님을 돌려 눕혀요. 사환을 부르는 것은 불쾌해요. 나 못해요. 당신도 못하나요? 그녀가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를 돌아보았다. 겁나요.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가 대답했다. 그 무시무시한 육체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전혀 알고 싶지 않은 담요 아래의 몸에 손을 대기가 너무도 두려웠지만 레비는 아내의 기시에 눌려 그녀도 익히 아는 특유의 결연한 표정을 띤 채 두 손을 담요 밑에 넣으며 형을 안으려 했다. 그러나 힘이 센 그도 그 쇠약한 사지의 기이한 무거움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가 자신의 어깨를 감싼 깡마르고 큼직한 팔을 느끼며 형을 돌려 눕히는 동안 키티는 재빨리 소리나지 않게 베개를 뒤집어 두들기고 병자의 머리와 관자놀이에 들러붙은 성긴 머리칼을 바로잡아 주었다. 병자는 동생의 손을 자기 손 안에 꼭 쥐고 있었다. 레비는 형이 그의 손으로 무언가 하려고 그 손을 어딘가로 잡아 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레비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손을 내맡겼다. 그랬다. 형은 그 손을 자기 입으로 잡아당겨 입에 맞추었다. 레비는 흐느낌으로 몸을 들썩였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에서 나와버렸다. 19. 가장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우둔한 자들에게는 나타나셨도다. 이것은 마테오 복음서에 있는 말입니다. 레비는 그날 밤 아내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녀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다. 레빈이 복음서의 자문을 떠올린 것은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이 아내와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보다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정신의 힘을 모두 끌어내어 숙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는 높은 지성을 겸비한 많은 남성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책에서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의 아내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아는 것의 100분의 1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가 가차, 설명이 있습니다. 형 니콜라이는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이제는 레빈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즐거웠다. 키티가 아니라 가차.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와 가차, 이 두 여성이 서로 아무리 다르다 해도 이 점에서는 거의 흡사했다. 두 사람은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비록 그들 두 사람은 레빈에게 떠오른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은커녕 이해조차 못하긴 했지만 죽음이라는 현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똑같은 시각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과 그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다는 증거는 그들이 한순간의 의심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레빈과 다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분명히 알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레빈이 형 니콜라이와 단둘이 있었다면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형을 바라보며 한층 더 큰 공포를 품은 채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어떻게 걸어야 할지도 몰랐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에게 모욕적으로 느꼈을 테고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침묵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바라보면 형은 내가 자기를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두려워. 하지만 바라보지 않으면 형은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기겠지? 발끝으로 걸어다니면 형은 못마땅해 할 거야. 발바닥을 다 딛고 다닌다면 나 자신이 무한해지겠지? 키티는 분명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고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형에 대해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게 잘 되어 갔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자신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그를 쓰다듬기도 하고 완쾌됐을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되어 갔다. 즉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와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의 활동이 본능적이고 동물적이고 비이성적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와 키티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육체를 간호하고 고통을 들어주는 것 외에도 육체적인 간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몸 상태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무언가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죽은 노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 다행히도 그 사람은 성찬식도 받고 성류식도 받았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그렇게 죽게 해 주시옵소서. 가차도 마찬가지로 속옷과 욕창과 음료에 대한 온갖 배려 외에 이곳이 온 첫날부터 병자에게 성찬식과 성류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납득시켰다. 밤이 되어 병자의 방에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레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잠잘 준비를 한다든지 할 일을 깊이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수조차 없었다. 그는 부끄러웠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생기발랄하기까지 했다. 저녁 식사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손수 짐을 풀고 이부잡이를 까는 일을 돕고 그것에 페르시아 가루를 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흥분과 판단의 신속함이 있었다. 그것은 전투와 시합 등 인생의 위험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앞에 둔 남자에게, 즉 남자가 일생에 단 한 번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고 그의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 순간을 위한 준비였음을 증명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모든 일이 그녀의 손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12시가 채 되기도 전에 모든 물건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게다가 어딘지 모르게 매우 특별하게 정돈됐다. 그래서인지 호텔 방이 그들의 집, 그녀의 방과 비슷해 보였다. 침대 이부자리가 깔리고 버릇이와 빛과 거울이 진열되고 작은 테이블보가 펼쳐졌다. 레빈에게는 아직도 먹고 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무례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버릇이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 행동에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 일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심지어 오랫동안 잠자리에 들 수조차 없었다. 형님이 내일 성유식을 받도록 설득할 수 있어서 참 기뻐요. 그녀는 접었다 펴었다 할 수 있는 자기의 거울 앞에 잠옷 가운을 걸치고 앉아 고운 빗으로 부드럽고 향기로운 머리카락을 빗고 있었다. 난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엄마는 그 자리에 사는 기도가 치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정말로 형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 레비는 그녀가 빗을 앞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늘 사라지는 그녀의 작고 둥근 머리의 뒤통수에 난 좁은 가르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의사 말로는 형님이 기껏해야 사흘밖에 못 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의사들이 정말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난 그분을 설득한 게 기뻐요. 그녀는 머리카락 사이로 남편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는 종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얼굴에 늘 떠올리는 그 독특하고 다소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약혼 시절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이후 그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교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의식을 지켜왔고 언제나 그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한계를 갖고 침착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신념이 자신의 신앙과 대립함에도 그가 그녀와 똑같은 아니 훨씬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가 종교에 대해 하는 말들은 그가 영국식 자수에 대해 내뱉는 말들, 즉 품행이 단정한 사람들은 구멍을 깁는데 그녀는 일부러 구멍을 내는 것 같다는 등의 말처럼 그가 가진 남자들 특유의 우스꽝스러운 기벽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믿었다. 그래 그 여자 마리아 니콜라예브나는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없었을 거야? 레빈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에게 꼭 고백해야 할 말이 있는데 난 당신이 함께 와줘서 정말 기뻐. 당신은 너무나 순수해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손에 입을 맞추지는 않고 그녀의 투명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죄를 지어둔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기만 했다. 당신 혼자 있었으면 몹시 괴로웠을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만족감으로 발그레하게 상기된 뺨을 가리던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려 뒤통수의 따은 머리를 빙빙 돌리고 피인으로 고정했다. 아니에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는 몰라서 난 다행히 소텐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정말로 그것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더 심해요. 나로서는 형에게서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끔찍해. 당신은 형이 얼마나 멋진 청년이었는지 믿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때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지. 믿어요. 믿고 말고요. 난 정말 그분과 내가 친한 사이가 되었을 거라고 느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말에 깜짝 놀라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걸성했다. 그래, 그랬겠지. 그는 슬프게 말했다. 형은 사람들이 흔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많은 날들이 있어요.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죠. 키티가 자신의 조그만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20. 여기는 특별히 제목이 있네요. 20. 죽음. 이튿날 병자는 성찬식과 성유식을 받았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니콜라이 레비는 뜨겁게 기도했다. 작은 꽃무늬 테이블보로 덮인 카드 놀이용 테이블 위에 이콘을 향한 그의 큰 눈동자에는 레빈이 바라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강렬한 애원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레빈은 이 강렬한 애원과 희망이 니콜라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삶과의 이별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레빈은 형과 그의 사상의 궤적을 잘 알고 있었다. 형이 신앙을 부정하게 된 것이 신앙 없이 사는 게 더 편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현상에 대한 현대의 과학적인 해석이 그의 신앙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몰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형이 지금 종교로 회귀한 것은 똑같은 사상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병을 고치고 싶은 광기 어린 희망에서 나온 일시적이고 이기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다. 레비는 또한 키티가 자신이 들은 치유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들로 그 희망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레비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희망으로 가득 찬 간절한 눈길,
살갗이 팽팽하게 조여진 이마 위로 간신히 들어올려 십자를 긋고 있는 앙상한 손, 툭 붉어져 나온 어깨, 더 이상 병자가 고하는 생명을 담아둘 수 없는 그 헐떡이는 텅 빈 가슴을 바라보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괴로웠다. 성례식을 하는 동안 레빈 역시 기도를 드리며 무신론자로서 이미 수천 번이나 했던 일을 되풀이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 남자를 낫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정말로 수차례 되풀이되었다. 그럼 당신은 그와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성유식 후 갑자기 병자의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 그는 1시간 내내 기침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눈물 어린 눈으로 키티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자신은 건강한 데다 아무데도 아프지 않으며 식욕과 기력이 솟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프를 가져오자 그는 혼자 일어나기까지 했고 그틀리 또 달라고 했다. 그가 아무리 가망이 없다 해도 겉으로 보기에 그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아무리 분명하다 해도 그 1시간 동안 레빈과 키티는 자신들이 착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행복이 뒤섞인 흥분을 똑같이 나누었다. 더 나아졌어. 그래요. 훨씬 좋아졌어요. 놀랍군. 조금도 놀라울 것 없어요. 어쨌든 더 좋아졌어. 그들은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속삭였다. 이러한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자는 편안하게 잠들었지만 30분 후 기침이 그를 깨웠다. 그러자 갑자기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서나 그 자신에게서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의심할 여지 없는 이전의 희망에 대한 기억조차 사라지게 하는 고통의 현실이 레빈과 키티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병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희망을 깨뜨려 버렸다. 병자는 30분 전에 자신이 믿던 것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그리고 그것을 떠올리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듯 종이에 쌓이고 구멍에 뚫린 유리병 속의 흡입용 요오들을 달라고 요구했다. 레빈은 그에게 유리병을 건네주었다. 그러자 성유식을 받을 때의 그 열렬하고 희망에 찬 눈길은 이제 요오의 흡입이 기적을 일으킬 거라는 의사의 말을 동생이 확증해 주길 기대하며 동생을 향했다. 가차가 없네? 레빈이 마지못해 의사의 말을 확증해 주자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목신소리로 말했다. 없군. 그럼 말해도 되겠지? 내가 그런 희극을 벌인 것은 그녀를 위해서였어. 그녀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하지만 우리만 있는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지.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이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앙상한 손으로 병을 움켜쥐며 그 위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레빈이 아내와 자기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마리아 니콜라예브나가 숨을 헐떡이며 그들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창백했고 그녀의 입술은 덜덜 떨렸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몸을 일으켜 한쪽 팔꿈치로 침대를 꿰고 긴 등을 구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었다. 기분이 어때? 침묵 뒤에 레빈이 속삭이듯 물었다. 곧 떠날 것 같아. 힘겹게 하지만 대단히 또렷하게 자신의 안에서 천천히 말을 짜내며 니콜라이가 말했다. 그는 머리를 들지 않은 채 그저 눈만 위로 향했고 그나마 동생의 얼굴까지도 시선이 닿지 않았다. 가차, 나가 있어요. 그는 다시 말했다. 레빈은 벌떡 일어나 명령대로 속삭이며 아내를 밖으로 내보냈다. 세상을 떠는구나. 그는 다시 말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레빈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곧 떠날 테니까. 그는 마치 이 표현이 마음에 드는 듯 되풀이했다. 끝이구나. 마리아 니콜라예브나가 그에게 다가왔다. 눕는 게 좋겠어요. 그럼 더 편안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곧 조용히 눕겠지? 그가 웅얼거렸다. 시체가 되었어. 그는 조롱하듯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눕혀줘.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말이야. 레빈은 형을 반드시 눕히고 그 옆에 앉아 숨을 죽인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죽어가는 사람은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하지만 이마의 근육이 마치 깊은 생각에 골똘히 빠진 사람처럼 이따금씩 살짝 움직였다. 레빈은 자기도 모르게 형과 더불어 지금 그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나아가기 위해 아무리 생각을 집중해도 레빈은 그 침착하고 준엄한 얼굴 표정과 눈썹이 근육의 움직임에서 자신에게 여전히 암흑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만 볼 뿐이었다. 그렇지.
죽어가는 사람이 띄엄띄엄 천천히 말했다. 잠깐! 그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렇지? 갑자기 그가 편안하게 몸을 쭉 뻗었다.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처럼. 오 주여!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무겁게 숨을 몰아쉬었다.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가 그의 발을 만졌다. 차가워지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병자는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살아있었고 이따금 숨을 쉬었다. 레비는 이미 정신적인 긴장으로 지쳐있었다. 그는 아무리 생각을 쥐어짜도 뭐가 그렇다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의 문제 자체에 대해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떠올랐다. 눈을 감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관을 주문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자신이 완전히 냉담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슬픔도 상실감도 느끼지 않았고 형에 대한 연민은 더더욱 느끼지 않았다. 만약 지금 그에게 형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이 그 순간에 소유한 인식, 자신은 가질 수 없는 그 인식에 대한 질투일 것이다. 오랫동안 그는 형을 구부보는 자세로 앉아 계속 최후를 기다렸다. 하지만 최후는 오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키티가 얼굴을 내밀었다. 레비는 그녀를 멈추게 하려고 일어났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 순간 시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지마. 니콜라이가 이렇게 말하며 한쪽 팔을 뻗었다. 레비는 형의 손을 잡고서 아내에게 나가라는 뜻으로 성을 내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시체의 손을 잡고 30분, 1시간, 또 1시간을 앉아있었다. 그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키티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옆방에는 누가 살까? 의사가 사는 집은 자기 소유의 집일까에 대해 생각했다.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싶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놓고 형의 발을 만져보았다. 두 발은 차가웠다. 하지만 병자는 숨을 쉬고 있었다. 레비는 다시 발 뒤꿈치를 들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병자가 다시 몸을 꿈틀거리며 말했다. 가지마. 먼동이 텄다. 병자의 상태는 여전히 똑같았다. 레비는 몰래 손을 놓고 죽어가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 잠에서 깼을 때 그는 기다리고 있던 형의 죽음에 대한 소식 대신 병자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다시 일어나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먹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하고 회복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쉽게 흥분하고 더 우울해했다. 동생도 키티도 그 누구도 그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 그는 모두에게 화를 냈고 모두에게 불쾌한 말을 했으며 자신의 고통에 대해 모든 이들을 비난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저명한 의사를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적개심과 비난을 린 표정으로 똑같은 대답만 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괴로워. 병자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했다. 특히 이미 손을 쓸 수 없게 된 욕창으로 더욱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점점 더 화를 냈고 매사에 그들을 비난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 의사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욱 그랬다. 키티는 그를 돕고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비록 그녀가 솔직히 털어놓지는 않았어도 레비는 그녀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니콜라이가 동생을 불러낸 그날 밤 그가 삶과 작별을 고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죽음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다들 그가 반드시 곧 죽으리라는 것, 그가 이미 반쯤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가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들 이 사실을 감춘 채 그에게 병에 든 약을 주기도 하고 약과 의사를 찾기도 하고 그와 자신과 서로를 속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거짓, 혐오스럽고 모욕적이고 불경스러운 거짓이었다. 레비는 성품의 특성상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이러한 거짓을 특히 가슴 아프게 느꼈다. 죽음을 앞둔 상황이지만 두 형을 화해시켜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레비는 형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의 답장을 받자 그것을 병자에게 읽어주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썼다.
하지만 감동적인 말로 동생의 용서를 구했다. 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에게 뭐라고 쓸까? 레빈이 물었다. 큰형에게 화가 난 건 아니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 전혀. 니콜라이는 그 질문에 화를 내며 대답했다. 형에게 써. 내게 의사를 보내라고. 다시 괴로운 사흘이 지나갔다. 병자는 계속 똑같은 상태였다. 호텔의 사원들, 호텔 주인, 손님들, 의사,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 레빈, 키티. 이제 그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죽음을 바라는 감정을 겪었다.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오직 병자뿐이었다. 오히려 그는 의사를 데려오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계속 약을 복용했으며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핀이 끊임없는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 아주 드문 경우에만 그는 때때로 반쯤 잠든 상태에서 마음속에 다른 그 무엇보다 강하게 자리 잡은 것을 입 밖에 내곤 했다. 아, 이것이 끝이라면. 이것은 언제 끝나나? 고통은 일정한 속도로 점점 더 커지면서 본인의 일을 수행했고 그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하게 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순간은 없었고 그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순간도 없었으며 그의 몸뚱이 가운데 아프지 않거나 그를 괴롭히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 육체에 깃든 기억, 인상, 생각마저 이제는 그에게 육체와 마찬가지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말, 자신의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챘고 무의식적으로 그의 앞에서는 자유로운 몸짓도 이야기도 희망의 표현도 하지 않았다. 그의 생활은 오직 고통과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으로 모아졌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명 그가 죽음을 욕망의 충족으로 행복으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었다. 전에는 굶주림, 피로, 갈증처럼 고통이나 결핍이 일으키는 개별적 욕망이 쾌락을 부여하는 육체의 작용을 통해 충족됐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결핍과 고통을 충족시킬 수 없었고 충족을 얻으려는 시도는 새로운 고통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따라서 모든 욕망은 오직 하나의 욕망, 즉 모든 고통과 그것의 기원인 육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으로 녹아들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런 해방에 대한 욕망을 표현할 언어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습관에 따라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욕망의 충족을 요구했다. 그는 날 옆으로 눕혀주시오 라고 말하자마자 원래대로 눕혀달라고 요구하곤 했다. 부용을 좀 줘요. 이 부용은 쇠고기나 닭고기로 만든 맑은 수프를 말한답니다. 부용을 좀 줘요. 부용을 치워요. 무슨 말이든 해요.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꺼내려 하면 그는 곧 눈을 감고 피로와 무관심과 혐오감을 드러내곤 했다. 이 도시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키티는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녀는 두통과 구토증세를 일으켰고 오전 내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의사는 피로와 흥분 때문에 생긴 병이라 설명하고 그녀에게 정신적 안정을 지시했다. 하지만 점심 식사 후 키티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느 때처럼 일감을 가지고 병자에게 갔다. 그녀가 들어가자 그는 그녀를 엄격한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그러고는 그녀가 아팠다고 말하자 경멸하듯 미소를 지었다. 그날 그는 쉴 새 없이 코를 풀었고 애처롭게 신음소리를 냈다. 기분이 어때요?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더 나빠. 그는 힘겹게 말했다.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안 아픈 곳이 없어. 오늘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레빈이 눈치챈 대로 병자는 매우 예민해 있었기에 분명 그녀의 말을 들은 것 같았다. 레빈은 그녀를 향해 쉿 하며 말을 막고 병자를 돌아보았다. 니콜라이는 그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에게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절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듯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가 레빈을 뒤따라 복도로 나오자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그분이 자기 몸을 쥐어뜯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가 말했다. 어떻게 잡아뜯습니까? 이렇게요. 그녀는 자신의 모직 옷의 주름을 쥐어뜯으며 말했다. 사실 그는 병자가 그날 온종일 자신의 몸을 움켜쥐는 것을 눈치챘다. 마치 무언가를 잡아 때리는 것 같았다. 마리아 니콜라이에브나의 예언은 옳았다. 밤이 이슬해질 무렵 병자에게는 이미 손을 들어 올릴 기력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한 곳에 골똘히 집중한 채 앞만 바라볼 뿐이었다.
동생과 키티는 그가 자기들을 볼 수 있도록 그의 위로 몸을 구부리기까지 했지만 심지어 그때도 그는 여전히 앞만 바라볼 뿐이었다. 키티는 임종 기도문을 읽어줄 사제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사제가 기도문을 읽는 동안 죽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생명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다. 레빈과 키티와 마리아 니콜라예브나는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사제가 기도문을 미처 다 읽기도 전에 죽어가는 사람은 몸을 쭉 뻗고 깊이 숨을 몰아쉬더니 눈을 감았다. 사제는 기도문을 다 읽은 후 싸늘한 이마에 십자가를 얹었다. 그러고는 견대로 십자가를 천천히 감싸고 2분가량 말없이 서 있다가 싸늘해지기 시작한 그의 그 핏기 없는 커다란 손을 가볍게 만졌다. 임종하셨습니다. 사제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려야 했다. 그런데 문득 시체에 달라붙은 수염이 약간 움직이는가 싶더니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날카롭고 또렷한 소리가 정적 속에서 분명하게 들렸다. 아직은, 곧. 그리고 1분쯤 지나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수염 밑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자리에 모인 여자들은 분주하게 고인을 입관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형의 모습과 죽음의 접근은 레빈의 영혼 속에 형이 찾아온 그 가을밤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불가해함에 대한 공포, 죽음의 접근과 불가해함에 대한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금 그 감정은 예전보다 더욱 강렬해졌다. 그에게는 자신이 예전보다 죽음의 의미를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죽음의 불가피함이 더욱 두렵게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옆에 있어둔 덕분에 그러한 감정도 그를 절망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그는 죽음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살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이 그를 절망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것, 그 사랑이 절망의 위협 아래서 더욱 강해지고 순수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죽음이라는 하나의 신비가 여전히 불가해한 것으로 남은 채 그의 눈앞에서 완전히 실현되기도 전에 그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를 사랑과 삶으로 손짓하는 또 하나의 신비가 일어났다. 의사는 키티에 대한 자신의 추측을 확인해 주었다.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임신 때문이었다. 21.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베시나 스테판 아르가치와의 의논을 통해 아내를 조용히 내버려 두고 자신의 존재로 그녀를 방해하지 않는 것만이 그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 아내 자신도 그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해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고 그의 일을 돌보는 것에서 굉장한 쾌감을 누리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내맡겼으며 모든 일이나 동의했다. 안나가 집을 나간 후 영국인 가정교사가 그와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해야 하는지 물으러 그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에 전율하고 말았다. 그 상황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점은 그가 도저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결합하고 화해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산 과거가 그의 마음을 어지럽힌 것은 아니었다. 그 과거에서부터 아내의 부정을 깨닫기까지의 과정은 이미 고통스럽게 체험한 바였다. 그 상황은 괴롭긴 해도 그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만약 아내가 그때 자신의 부정을 털어놓고 그를 떠났다면 그는 비록 괴롭고 불행할지언정 지금 느끼는 이런 막막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는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는 얼마 전에 있었던 자신의 용서, 자신의 감동, 병든 아내와 다른 남자의 아이에게 베푼 자신의 사랑을 지금의 상황, 즉 그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이라는 듯 지금의 자기 옆에 아무도 없는 데다 남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고 그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능멸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러한 상황과 도저히 화해시킬 수 없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이틀 동안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청원자들과 사무장을 맞이하기도 하고 위원회에 나가기도 하고 여느 때처럼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이틀 동안 침착하고 심지어 무심하기까지 한 표정을 짓는 데만 온 정신을 긴장시켰다. 안나 아르카지예브나의 물건과 방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답할 때도 그는 마치 그 사건이 예기치 못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보통의 사건들보다 별 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같이 표정을 지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 즉 아무도 그에게서 절망의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내가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코르네이가 안나를 잊고 지불하지 않은 의상실의 영수증을 가져와서 의상실 직원이 와 있다고 보고했을 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 직원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각하, 감히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인에게 가보라고 하실 거라면 그분들의 주소를 알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생각에 잠겼다. 직원의 보기에는 그랬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돌아서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두 손 위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오랫동안 그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 하다 멈추었다. 주인의 감정을 알아챈 코르네이는 직원에게 다음에 다시 오라고 부탁했다. 다시 혼자 남게 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신에게 더 이상 의연하고 침착한 척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대기 중이던 마차를 풀고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지시한 후 식사를 하러 나오지도 않았다. 그는 그 직원과 코르네이의 얼굴에서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서 똑똑히 보았던 경멸과 잔혹의 전체적인 압력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다. 사람들의 정오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정오는 자신이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불행을 겪고 있어서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 때문에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무자비하게 대하리라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여러 마리의 개들이 상처를 입고 아픔으로 울부짖는 한 마리의 개를 죽이듯 사람들이 그를 매장시킬 거라고 느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틀 동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에게 그런 불평등한 싸움을 계속할 힘이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절망은 그가 자신의 슬픔을 끌어안은 채 완전히 고독한 존재로 남았다는 자각 때문에 더욱더 강해졌다. 그것은 빼떼르 부르크에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를 고관으로서 사교계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괴로워하는 한 인간으로서 동정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빼떼르그룹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고아로 자랐다. 그의 혈육이라고는 형 한 명뿐이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10살 때 죽었다.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다. 작고한 황제의 총아이자 고관이던 카레닌의 아저씨뿔 되는 사람이 그들을 양육했다. 김나지움과 대학의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아저씨의 도움으로 곧 전도 유망한 관직의 길에 발을 내디뎠고 그 후로 오로지 정치적 야심에만 몸을 맡겼다. 김나지움에서도 대학에서도 관직에 오른 후에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형은 그와 마음이 잘 맞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외무부에서 근무한 탓에 늘 외국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외국에서 죽고 말았다. 그가 현지사를 지내던 시절 안나의 아주머니뻘 되는 그 현의 부유한 여지주는 비록 젊다고는 할 수 없어도 현지사로서는 젊은 그를 자신의 조카딸과 엮은 후 그로 하여금 자신의 소신을 밝히든지 도시를 떠나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고 갔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때는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반대할 만한 이유 못지않게 찬성할 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었다. 게다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원칙, 즉 의심이 들 때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안나의 친척 아주머니는 아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그가 이미 처녀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명예의 의무에 따라 청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는 청혼을 했고 약혼자에게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감정을 쏟았다. 그리고 그녀가 아내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안나에게 느낀 애착은 그의 마음속에서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관계를 바라는 마지막 욕구를 앗아갔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지인들 가운데 그와 가까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에게는 인맥이라 부를 만한 것은 많았지만 친구라고 할 만한 관계는 없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는 자기 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할 만한 사람들,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일에 협력을 요청하고 어떤 청혼자를 잘 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나 정부의 행동에 대해 솔직한 심정으로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관계는 관례와 습관에 따라 견고하게 한정된 영역에 국한되었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학 동창으로 졸업 후에 가까워져 개인적인 슬픔까지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멀리 떨어진 학군의 장학관을 맡고 있었다. 베테르부르크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깝고 적당한 사람은 사무장과 의사뿐이었다. 사무장 미하일 바실리에비치 슬루지는 현명하고 선량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에게서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호의를 느꼈다. 하지만 그들이 5년간 함께 일하는 동안 그들 사이는 친밀한 대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쌓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서류의 서명을 끝내고 오랫동안 말없이 미하일 바실리에비치를 쳐다보았다. 그는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이런 문구까지 준비해 두고 있었다. 당신도 나의 불행에 대해 들었겠죠? 하지만 평소처럼 그럼 날 위해 이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대화를 매듭짓고 그를 내보냈다. 또 한 사람은 의사로 그 역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들은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 서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여자친구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장 절친한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 여자들은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무섭고 꺼림칙한 존재였다.